박지원 지난주에는 우리가 박지원의 문화 또는 그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박지원 주변 사람들 같이 교육을 했었어요. 근데 박지원 사상이 어떻게 보면 괜히 생겨난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다 뿌리가 뿌려졌었고, 그리고 그런 또 씨앗을 바탕으로 해서 박지원 문학이 잘 발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누구보다도 박지원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였어요? 지난주에 홍대영이죠. 그죠? 홍대영은 박지원보다도 선배고, 그리고 홍대영이 없었다면 아마 박지원의 열활기도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물론 뭐 없었어도 있었긴 했겠지만 과연 홍대영이 없을 때면 박지원이 쓴 열활기가 과연 진짜 오늘날처럼 그런 좋은 얘기가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홍대영 이 인물이 보면 볼수록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역사는 보면 이렇게 좀 뭐랄까 너무 위인들에만 집착해서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오늘 읽을 책, 시 같은 경우도 다 보셨잖아요, 그죠? 시를 먼저 보면서 한번 이야기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숙제 내줬는데 시 읽고 공통점 찾으셨어요? 네? 어려워요? 네? 왜? 너무 길어요. 짧아야지. 그죠? 시는 짧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 수준에는 딱 저기가 맞아요. 저기 지금 낙해도 오래 보아야 그쵸. 시는 좀 짧아야 맛있죠, 그죠?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이게 한 줄 시예요. 제목이 가을이. 네, 그렇죠, 좋죠. 그러니까 그 가을이라는 제목을 놓고 그 문장을 우리가 보면 당신은 참 다양하게 해석이 되죠.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그 당신이 누구 같아요? 연인. 뭐 그냥 제일 편하게 연인이죠, 뭐 그냥, 그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 생각에 그 재밌는 거기서 시어가 켜놓은 채라는 거잖아요. 켜놓은 채. 켜놓은 채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꺼지지 않는 거잖아요.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다라는 그 문장 속에서 나는 뭐 깨어있을 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자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너를 잊지 못해 뭐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제목이 가을이라는 데다 초점을 맞추고 또 가을은 또 다양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만약에 뭐 농부라고 하면 또 어떻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그 당시 농부 뭐 가을이라는 건 농부들한테는 제일 풍성하고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뭔가를 수확하는. 그러니까 뭐 오늘은 뭘 수확해서 내일은 뭘 수확해야지, 뭘 해야지 이런 어떤 그런 기대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잠이 드는, 그죠? 뭐 그렇게 봐도 되고 우리가 뭐 시어의 함축적음이라는 거는 그 상황 속에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 특히 제목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봐야죠. 제목을 왜 우리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제목이라는 건 결국 어때요? 작가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가장 응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제목일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문장 작품 속에서 어떤 내가 특정 문장을 가지고 와서 제목을 얻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그죠? 선별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신석정 선생님의 역사라는 시의 제목은 바로 그런 시인의
생각이 응축돼서 나온 그런 제목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서 이 시를 읽으면 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게 좀 보이는 그런 시죠. 한번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역사 어때요? 읽어보시니까 일단 이런 시를 우리가 무슨 시라고 그랬죠? 이런 시를 또 우리가 다 지금 그죠? 학교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다 박제돼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교 졸업한 지가 좀 보면 까마득하니까. 근데 뭐 자유시다, 산문시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이런 건 산문시라고 그래요. 그 산문시는 일반 시처럼 이렇게 뭐 행이 좀 짧고 또 뭐 행가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치 산문 소설이나 시 수필 같은 것처럼 한 문단을 그냥 쫙 이어서 써가듯이 이렇게 써가는 걸 산문시라고 하는데 이건 뭐 대표적인 산문시죠. 자, 근데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좀 자유롭게 얘기하세요.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고 네. 제목이 역사라는 걸 딱 보는 순간 알았어요. 역사구나. 우리가 보고 있는 조그만 자연의 어떤 네. 것들이라도 다 네.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역사를 갖고 있고 우리 그 여러 가지 역사를 같이 숨결을 같이 썼다는 그런 예, 거기서 한 번만 더 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을 읽는 게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표면만 읽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실질적 의미를 읽어내는 게 우리가 작품을 읽는. 또 작가들이 하고 싶은 말을 뭐 표면에다가 뭐 초딩애들 얘기 쓰듯이 이렇게 뭐 학교 갔다 밥 먹었다 공부했다 졸라 재미없다 이런 식의 얘기 안 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을 안에 뭔가 함축적으로 숨겨놓는 건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하나만 조금만 점프하면 돼요. 역사의 위대함이 그러니까 역사의 위대함인데 여기서 그 대상이 뭘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꽃이잖아요, 달래꽃. 그죠? 그럼 달래꽃이 얼마나 어려워. 자, 우리가 시를 제일 쉽게 읽는 방법은요, 뭐냐면 일단 한번 화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화자라는 건 아시죠? 말하는 사람. 시 속에서는 화자고 소설에서는 서술자라고 그러는데 일단 화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화자는 작품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응? 우리가 소설에서 마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험 같은 경우 거기에는 3인칭 소설에서는 어쨌든 나라는 존재가 안 나오잖아요. 그냥 뭐 그 철수 영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3인칭은. 그래서 시 속에서 화자는 나라는 인물이 있을 때는 나왔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묻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도 나는 괴로워했다. 나는 괴로워했다 하고 화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 시처럼 화자가 등장하지 않는 시도 있죠. 네. 일단 화자가 임 나온 날 찾아봐야 돼요. 그럼 화자가 없다면 그 화자는 어때요? 아마 대상을 관찰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는 경우. 그죠?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지만 대상을 찾아야 돼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그럼 이 시 속에서 지금 달래꽃이 주된 대상이죠. 네. 그죠? 그 대상이라는 거는 다양해요. 제일 뭐 흔한 게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자연물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또는 뭐 사물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관념 같은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등등. 그죠? 자, 사람일 경우에도 그 대상이 화자 자신인지, 또는 타인인지, 그죠? 그걸 또 구분해야 돼요. 윤동주의 서시 같은 데서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인 얘기죠.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화자가 이제 시인, 그죠? 말 그대로 시인인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뭐 또 타인인 경우도 많아요. 내가 등장했지만 꼭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3자의 관점에서 나를 등장시켜가지고, 그죠?
화사의 보통 뭐 객관적 대리인 이런 표현도 쓰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등장을 시켜갖고 이야기 전개해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거는 이런 부분들인데 뭐 이 관념이라는 거는 뭐 사랑이나 그리움이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관념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라면 자연물 사물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얘기 결국 이거는 사람이에요. 사람. 뭘 얘기하든지 간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대상은 달래꽃이지만 달래꽃을 통해서 누구의 얘기? 바로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을 찾았으면 이 대상이 놓여있는 시적 상황을 한번 보세요.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같은 거. 그럼 얘가 어떤 환경에 지금 놓여있는가? 어떤 환경 속에 처해 있는가? 뭐 예를 들면 그 아이가 뭐 누군가한테 뭐 그 많이 지금 두드러 맞고 있어서 폭행당하는 장면을 봤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거 뭐 구해야 되겠다라든지 뭐 안 됐다라든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 설마 뭐 계속 맞아라 뭐 잘 됐다고 박수 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황을 보면 뭐가 나와요? 이런 상황 속에서 행동. 태도와 전사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시를 읽는다는 건 이쪽을 읽는 건데 시를 읽으면서 전체적인 느낌은 이쪽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가기까지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야지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게 뭐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내가 촉발되는 정서가 어떤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지. 이건 가장 이제 뭐 기본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역사 한번 보시면 그 대상이 달래꽃이잖아요. 달래꽃, 그죠? 허잘것없는 저 허잘것없다라는 게 뭡니까? 뭐 보잘것없는 그 정도 의미로 보면 되죠. 저 보잘것없는 한 송이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다사롭게 떠오르는 햇빛이라거나 부드러운 바람이라거나 거기에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또 이거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네? 꽃이 피어나는 그러니까 꽃이 피어났는데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네. 꽃은 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죠 분명히. 그래서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 꽃이 피기 때까지 어떻게 보니까 그 주변을 좀 잘 보셔야 돼요. 혹시 학교 다닐 때 서정주의 국화협회서라는 시 배운 분 있어요? 네. 그 배울 때는 좀 연식이 된 거고 안 배운 사람들도 많을 테고 그런데 혹시 배웠어요? 국화협회서 안 배웠어요? 배웠든 안 배웠든 모르고 있다면 참 문학을 너무 모른다고 해야 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참. 그게 예전에 공익 광고로도 잠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기억 전혀 안 나세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오렀나 보다. 그것이 기억나세요? 네. 그 국화협회에서 너무 유명하시잖아요. 자, 이 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1년에서 보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요. 자, 국화꽃인데 이 얘를 피우기 위해서 자, 봄에는 서쪽새가 그렇게 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서쪽새 어떤 새인지는 아세요? 이것도 모르지 또? 동물원도 안 가보시나? 서쪽새가 sul쩍하고 네 이게 이 고전 시가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시가. 이 시는 이름이 굉장히 다양해요. 저 적동새,
또는 뭐 귀척도 또는 불력이 귀척도 시도 있어요. 똑같은 서정주 시. 네. 눈물 아로가로 피 불고 가신데 밟으십니다. 진달래 꽃교는 시학산만리 하는 그 귀척도라는 시 아주 좋죠. 이 시. 근데 또 구견세. 자, 이 새들이 전부 다 소쪽새예요. 오늘날에는. 근데 고전에서는 소쪽새라는 용어는 없어요. 고전에서는 전부 다 구견이나 적동,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 가끔 귀촉, 불여기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도 해요. 우리가 진달래꽃을 한자로 뭐라 그러냐면 두견화라고 해요. 두견화. 두견화. 꽃 한자로 가지고 두견화. 왜? 이 새가 울다 지쳐가지고 피를 토하고 죽어요. 거기서 피어난 꽃이 진달래꽃이다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진달래꽃을 두견화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새는 올빼미까지 새예요. 고전에서는 얘네들은 영락 없이 뭐로 연결되냐면 다 함으로 연결돼요. 함으로. 왜? 밤에 울거든. 밤에. 근데 밤이라는 정서는 어때요? 낮에 비해서. 낮은 우리가 이렇게 좀 업돼 있다가 또 밤이 되면 이렇게 딱 다운되고 하강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우는 새였기 때문에 얘 울음소리가 사람들 귀에는 서럽게 슬프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전 시가에서 주로 님과 헤어지고 그 괴로운 심정을 노래하는 시 속에서 어김없이 등장하는 새가 바로 이 두견새, 적동새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새는 가서 동물원 가보면 이제 볼 수 있으실 텐데 그 올빼미들은 좀 등치가 커요. 한 키도 한 5, 60cm 되고 날개 피면은 꽤 1m 가까이 되는 그렇게 큰 새인데 얘는 20cm 정도 돼요. 딱 앉아 있는 모습이나 얼굴 생김이나 눈 같은 거나 다 완전히 빼박이에요. 빼박 똑같아요. 그래서 요새 어쨌든 자,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래서 또 이연에서 보면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러면 여름인데 이제 한송이 국화꽃의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울었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년에 보면은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졸이다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눈이 같이 생긴 꽃이야. 기막힌 비유죠. 그죠? 자,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졸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 젊은 날의 그 열정과 뭔가 그리움이나 여러분들도 다 젊은 시절에는 어땠어요? 뭐든지 다 자신 있고 뭐든지 하면 다 될 것 같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어떨지 맞아. 인생이 그렇지. 만만치 않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이렇게 수없이 막 깨지면서 이제 많이 좀 어쨌든 그런 수없이 깨지면서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울 앞에 선 내 눈 같이 생긴 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년에서 말하는 누님이라는 존재는 어때요? 누님 같이 비유해요. 누님 같이 생긴 꽃이라고 그랬거든. 그 누님이 함축하고 있는 그 의미는 뭐겠어요? 어떤 원숙함이고 뭔가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좀 이제 깨달은, 그죠? 성숙함. 뭔가 여기는 성숙의 의미가 있겠죠? 이런 누님이에요. 자, 그다음에 한송이 노란 내 꽃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나 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제 가을이 됐죠? 무서리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봐요. 소쩍새, 천둥, 먹구름 속에서 울었던 천둥, 이 무서리. 국화는 언제 피어요? 가을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을인데 결국은 얘네들이 뭔가요? 다 이어진 거잖아요. 얘를 피우기 위해서 결국은 이런 애들도 다 같이 옆에서 작용을 했다라는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교에서 혹시 연기설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연기설. 2년. 네, 뭐 2년 할 때 그 연차예요.
연기설이라고 하는데 그 세상 모든 것은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고 다 인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인연들이 뭐 이렇게 하나하나 여기서 다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의 객체인 것 같지만 이런 객체들도 어떤 거예요? 다 사실 또 다른 인연. 네, 다 이런 객체들이 별개인 것 같았는데 얘네들이 모여가지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다 힘을 쏟아주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이런 연기들이 모여서 또 뭘로 이어져요? 바로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로 이어져요. 이런 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역사도 조금 편하게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면 자 하잘 것 없는 한 송이 달래꽃을 두고라도 자 시적 대상은 지금 달래꽃인데 그죠? 근데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옆에 뭐가 있을지 햇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드러운 바람이 있고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가 있고 그죠? 그럼 이런 햇빛과 바람과 벌나비 같은 애들도 다 뭐예요? 이 달래꽃을 피우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고 연기인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죠. 자,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저 크나큰 어느 알 수 없는 마음. 그럼 이 마음은 또 어떤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또 관장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절대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그런 절대자. 그런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변하지 않는 것이다. 참 웅장한 얘기예요. 웅장한 서사인데 이 달래꽃은 그렇다면 누구를 지칭하는 얘기예요? 아까 그렇죠. 바로 민중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역사에서 역사하면은 뭐 세종대왕을 기억하고 뭐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고 뭐 강감찬 이런 사람들 기억하지만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30만 대군을 물리칠 때 을지문덕 혼자서 다 이긴 거 아니잖아. 그잖아. 이순신이 수많은 해전에서 일본 놈들을 물리쳤을 때 이순신 혼자 싸운 거 아니잖아. 그 수많은 민중들이 함께 그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역사도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네. 선생님 같이 설명을 해주면서 네. 이 수업을 했으면 네. 애들이 이렇게 1등만 한다고 단순치진 않은 것 같아요. 1등만 기억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뭐 그거는 우리 엄마들 다 커요. 아니 엄마들도 그런 교육을 받았더라면. 그러니까 왜 저는 그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 있잖아요. 미래학자가 엄청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미래에 진짜 요만큼도 써먹지 못할 학문을 위해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학교와 학원에서 몰두하고 있다는 그 얘기. 저는 그 말 참 그 좋아해요. 그 말. 입시 끝나면 필요 없고.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공부가 쌓여서 더 자기 길을 찾아가는 애들도 있겠지만, 근데 공부하는 애들 보면 어쩌면 우리가 너무 좀 본질을 잃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네. 그런 시대가 저물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금방은 알겠지만. 어쩌면 지금 현재 시기의 공부는 좀 무의미할 수도 있어요. 왜? AI잖아요. 이제 AI를 누가 잘 다룰 수 있나 없는가 그게 이제 그 아이의 성패를 좀 가름지는. 지금 암기자라는 게 결국은 성패를 가르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어제 그 대통령 뭐 이제 기자회견 하는 거 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조금 나중에 유튜브로 좀 봤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장면이 그거였었죠. 제일 마음에 와닿던 게
그 선출 권력과 비선출 권력 그 얘기를 하면서 요즘 우리가 왜 그 정치 검찰 줄 때는 또 사법부 때문에 네. 사회가 많이 좀 힘들잖아요. 근데 그 상권 분립이라는 게 그게 그죠? 절대적으로 어떻게 딱 나눠가지고 여기는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그 세 개가 서로 견제를 하라는 거지 각각 독립돼갖고 절대 여기 노타치 니네가 침범하면 안 돼 이런 거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제 제일 좋았던 말이 저는 그거였어요. 국민주권이니까 국민이 지금 왜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선출 권력,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 그 밑에 비선출 권력, 그거는 선출된 사람들이 임명하는 비선출 권력이잖아요. 그럼 사법부는 뭐예요? 다 비선출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 어때? 제일 위에 와서 지금 세상을 휘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검찰도 생기는 거고 지금 조이대 같은 놈들도 생기는 거고. GDM. 네, 그렇죠. 그런 놈들이 생겨가지고 나라를 되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바로 그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까 우리가 외우는 것만 잘해서 그런 폐단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망치는 게 결국 누가 망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대부분 서울대 출신들 많잖아요. 그런 놈들이 제일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좋은 머리를 가지고 다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나만을 위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내 이익과 내 주변의 이익 그걸 위해서 힘쓰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을 위로 놓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로 나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사회가 조금이나마 발전해 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 시동은 지금 이제 조금 걸은 거 같잖아요. 예, 보면서 저도 뭐 이재명이가 좀 젊은 시절에 성남시장하고 이럴 때 뭐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이렇게 볼 때는 저 새끼 좀 가볍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보니까 괜찮아요.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마인드 자체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역사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안시성 전투 하면은 양만춘을 기억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조인성이를 기억하지도 모르겠어요. 잘생긴 조인성의 얼굴을 보면서 양만춘도 또 저러지 않았을까라는 또 환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 안시성에서 뭐 그 수많은 그죠? 당태종 당나라 부자들을 물리쳤던 양만춘이고 결국 양만춘이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게 같이 함께했던 수많은 병사들의 힘, 백성들의 힘이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뭐 임진왜란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의병들. 제가 드린 책 안에서도 그 내용이 있지만 그 의병 금산에서 702층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역사는 당신의 것이어야 합니다라는 그 글 속에 그 글이 바로 그 702층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거기까지 아직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그런 대목 나와요. 702층 얘기하면서 그때 의병들이 일어나서 그 외병들이랑 싸워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래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요. 왜? 관군들이 자기 공을 빼앗기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두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하나의 가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죽지 않았다. 죽지 않고 배에서 탈출했다라는 가설이 하나 있죠. 네. 왜 그래요? 근데 그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왜? 선조는 너무 못난 임금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원균의 모함을 받고 한참 승전을 하다가도 감옥에 갇혔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인기가 높은 이순신 전쟁이 끝나고 와도 승장으로서의 이유보다는 또다시 핍박이 이어질 거다라는 그런 생각에
배에서 탈출했다라는 그런 가설도 있어요. 자, 그건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가설이 나왔다는 거는 그런 가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설 같은 거나 그런 거 전설은 일반적으로 일반이 아니라 100% 비극이에요. 전설은. 근데 수많은 전설이 우리가 존재하잖아요. 그 전설은 결국은 뭘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시대 상황에 그러니까 시대상에서 그 민중들의 욕망이 그 안에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중들의 욕망이라는 건 결국 절대 권력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돼 있죠. 자, 좀 빗나갔는데, 자, 이걸로 가보면, 그래서 햇볕, 부드러운 바람, 또 볼라디, 또 이들을 이끌고 가는 어떤 마음, 또 어른 어쩌면 이렇게 하나의 달랫꽃, 햇볕, 바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객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어떤 총체적인 마음이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본다면 그건 민중들의 그 모여 있는 단합된 힘 같은 거, 연대 이런 거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리도 조촐하게, 그죠? 우리 한 개개인을 보면은 조촐하게라는 표현 가능하겠죠. 달랫꽃은 피어나는 곳이요, 길이 멸하지 않는 곳이다. 이런 믿음이죠. 이 시드정은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면 이분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이분이 1907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그 다음에 해방, 그 다음에 6.25 이런 우리나라에서 굵직굵직한 역사의 어떤 그 질곡을 견디신 분이에요. 이게 시가 아마 그 이후에 쓰여졌던 그 이전에 있던 뭐 상관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 이후에 써져 있다면은 그런 과정들을 다 지나간 과정을 다 겪어오고 나서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중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한 정말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는 그런 시처럼 저는 보여요, 이 시가. 자, 2번 보면 바위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는. 자, 바위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예요. 얼마나 단단하게 얼어붙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대지를 뚫고 솟아오르네요. 저 애잔한 달랫꽃의 긴긴 역사라거나. 그렇죠? 우리 참 놀라운 게 봄 되면 가끔 이제 봄에 그 나무를 볼 때 참 어쩔 때는 정말 경이롭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단단한 나무 껍질을 뚫고 정말 여리디 여린 그 나무 순들이 이렇게 그 뚫고 나오는 걸 보면 야, 이렇게 부드러운 얘가 어떻게 이렇게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올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참 경이롭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50개월에 걸려가지고 되게 수영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50개월 걸려가지고 이제 운동을 못하고 너무 아프니까 어떨 때는 막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근데 봄철에 어느 날 길 가다가 나뭇잎 뚫고 나온 나무 순을 보고 거기서 희망과 용기를 얻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어떤 대상을 바라보든지 간에 우리가 그 대상에서 느끼는 촉발되는 그런 감정들 느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게 내가 살아가는 그 힘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 또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 그러니까 이런 민중 속에는 어때요? 이런 힘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을 모두 내가 찬양한다라고 얘기해요. 찬양한다. 그러니까 민중들을 바라보는 시인의 시선이 잘 드러나는 거죠. 자,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자작나무 호을 벗듯 풀을 벗고 싶은 달랫꽃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분이 살았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수위를 마치 입고 있는 듯한. 세상 전체가 이때는 감옥이지 않았겠어요?
일제 감정기라는 시대, 6.25라는 그런 시대, 하루하루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 그 힘든 시대는 이분한테는 아마 하루하루가 마음의 감옥이었을 것 같아요. 수위를 입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걷고 싶으면 달래꽃 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당위적으로 얘기해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참 멋지죠. 자, 다음 3번 보면 3번은 1년에 살던 이야기를 좀 반복하고 있어요. 한 송이의 달랫빛을 두고 보더라도 햇볕과 바람과 볼라비아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입 맞춘다는 데 좀 주목해 본다면 걔네들이 지금 뭐 했어요? 달랫꽃, 햇볕, 바람, 볼라비, 무한한 마음 얘네들이 다 같이 뭐 하고 있어요? 입 맞추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입 맞춘다는 건 결국 뭐예요? 서로 함께 어깨 동무하고 연대하고 힘을 합치고 이런 얘기겠죠. 그죠? 너희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웅tung 되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질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그 크기 예쁜 손과 내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내 고운 청춘이래요. 우리가 문학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마찬가지고요. 문학 속에서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올 때는 한 번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도 해요. 뭐냐면 얘는 이제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예요. 여기 여름, 여기 청년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제일 왕성할 때죠. 여기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왕성한 20, 30대. 가을. 이제 40대, 50대 여기 장년기. 겨울은 이제 60대 이상 노년기 이렇게. 근데 이건 이제 좀 앞으로 바뀌겠죠. 옛날에는 워낙 짧게 살았으니까. 요즘은 뭐 여기도 60, 70대도 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 가면 뭐 70 정도 된 사람들도 라면 끓여야 제일 막내라면서요. 약간 시대가 이제 그렇게 바뀌어가는 시대라. 그런데 어쨌든 예전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기준, 예전 기준으로 한다면. 그래서 여기 여름이라는 거는 이제 청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한영훈의 눈이 침울게 보면은 이몸 같습니다 하면서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 나무 숲을 향하여 난 사는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이런 시절 나와요. 그럼 푸른 잎, 그죠? 푸른 나뭇잎 이 부분이 바로 이쪽이죠, 그죠? 그러면 한창 사랑하고 열정에 휩싸여 있고 사랑 처음 시작할 때야 봄에 따뜻함이 있겠지만 그 열정, 힘이 막 붙었을 때 열렬히 사랑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를 이런 계절. 이런 계절 넘어오면 어때요? 이제 이 정도 이게 좀 징그럽기도 하죠. 너무 가까이 붙으면 이쪽으로 가라고 떠밀기도 하고 그죠? 이런 계절로 접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제가 청춘이라는 부분은 내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그러니까 민중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에요. 아까도 예찬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이쪽을 놓고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더불어 가야 할, 그렇죠. 더불어 가야 한다는 거. 이 부분이 주목할 시험인 것 같고요. 저 환히 트인 길, 환히 트인 길이에요. 그럼 길도 어때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있어요? 굉장히 희망차고 밝게, 그죠? 그렇게 전망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토록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멋지죠? 참 괜찮은 시장이에요. 되게 좋은 시 같지 않아요? 네. 민중들에 대한 이런 애정, 또 여러분들이 다 하나하나 내 인생 별거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 하나하나가 다 누구한테나 이렇게 축복받고 인정받고 찬양받고 할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 그걸 아주 또 잘 보여주는 게 두 번째 시예요.
두 번째 시는 본 적이 있어요? 산길에서. 처음이세요? 이 시도? 산길에서. 처음 봐요? 네. 괜찮아요. 또 이분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민중시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분인데, 산길에서. 우리 저 오영애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안 보이나? 보여요? 잠깐만요. 산길에서 네. 이성부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이들이 지금 조립대밭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이런 모를 불꼴 듯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이들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 나는 자꾸 집을 떠나고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에 신명하지 않았더냐.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힘을 다하여 비칠거리는 발걸음들도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나는 배웠다. 그것이 부질없는 내 뿌리라 하더라도 그 부질없음 쌓이고 쌓여져서 마침내 길을 만들고 길 따라 그이들을 따라오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읽으셨어요. 또 인쇄까지 이렇게 해오셨네. 저 정도 학습력은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글자가 안 보여? 사실 제가 이제 인사를 좀 해드리다가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전해드리는 게 사실은 뭐 좀 종이를 아끼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해드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오영애님 보고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렇게 보고하지 또 이렇게 내가 쓰기도 하면서 하죠. 그 뜻을 제가 알아요. 예. 진짜 훌륭한 제자시네요. 그냥 여기 껌만 되게 좀 더운데. 참 이 시 좋아요. 저 이 시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 자,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눈다. 여기서 말하는 길, 이 길도 결국 뭐와 상통할 수 있어요? 앞에서 봤던 역사와 같이 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어예요. 이 길을 만든 이들. 그럼 이 길을 만든 이들이 결국 누구겠어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그 산을 가보시면 그 험한 산도 보면 다 길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길 처음부터 그렇게 길이 있었을까? 아니잖아. 그게도 처음에는 나무나 풀이나 뭐 이런 어떤 걔네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그 길을 만들어서 다지면서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거는 1, 2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수백, 수천 년 계속 이어져서 인간들이 밟은 발자국에 의해서 그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만든 이들이 누구인지를 나는 안다. 이렇게 길을 따라 나를 걷게 하는 그이들. 그럼 그분들이 먼저 앞서서 길을 걸었기 때문에 나 역시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이들이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 조립대밭 눕히며 소리치는 바람이거나 이름 모를 풀꽃들. 그럼 여기서 지금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그분들이, 그이들이 바람하고 이름 모를 풀꽃.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연기사예요. 그리고 윤회예요. 그들이 지금은 죽어서 이렇게 바람 또는 풀꽃으로 이름 모를 풀꽃, 아까 달래꽃 같은 그런 존재로
문득 나를 쳐다보는 수줍음으로 와서 내 가슴 벅차게 하는 까닭을 나는 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 것도 결국 그 선조들이 다져온 역사의 어떤 그런 발자국을 따라서 나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겠죠. 그러기에 짐승처럼 그이들 옛 내음이라도 맡고 싶어. 왜 짐승처럼? 짐승은 우리 사람보다는 훨씬 더 후각이 뛰어나서, 그래서 그분들의 조금이라도 뭔가 숨결을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저는 이 기절도 참 공감이 가요. 제가 그 다산 선생님의 이제 그 글을 쓰기 위해서 그 백년사와 그 다산 초단까지 난 길이 되게 좋아요. 좋은데 그 길을 참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길을 다산과 해장이 무수히 이 길을 걸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길을 걸으면서 어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이 발걸음이 그들이 걸었던 그 발걸음에 겹쳐져서 걷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들렸던 길가에 나뭇잎,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댄잎 흔들리는 소리, 그런 소리들도 그때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길을 걸으니까 그냥 뭐 무의미하게 걷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가슴이 좀 충만해지면서 걷는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아마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우리 민중들의 어떤 뜨거운 힘 같은 거를 이분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짐승처럼 옛날에도 맡고 싶어서 옛날에도 맡고 싶어서 나는 자꾸 집을 떠나요. 그때마다 서울을 버리는 일이 신명나지 않았다. 이분이 1945년생인가 3년생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박정희 독재 전두환 군사정권 이런 시절에 또 웅성하게 시작 활동을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울이라는 공간이 얼마나 숨막힌 공간이었을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떠나서 산길 같은 걸 걸으면서 어떤 앞서 살았던 우리 선조들의 그런 내용을 맡고 싶었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참 좋은 구절이 나와요. 자,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는 이들도 힘을 다하여 빛을 거리는 발걸음들도 무엇 하나씩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것을 지니끄나마 라는 것입니다. 참 그냥 좋지 않아요, 이 말? 그래서 여러분들 모습이잖아요, 이게. 무엇에 쫓기듯 살아가고 또 어떨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빛을 거리기도 하고, 그죠? 그렇지만 그런 헛된 발걸음인 것 같은 그 발걸음들도 어때요? 저마다 다져놓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 여러분들도 다 자식을 낳고 또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이러면서 면면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역사라는 게.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자식도 없는 거고, 그 자식이 없다면 그 또 자식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단지 여기서는 꼭뭐 아기를 낳다 안 낳는다는 생물학적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하루하루 또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들이 결국 내 자식이 영향을 받고 또 주변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 그런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절대로 허접하게 나를 생각하지 말라. 너네들이 그런 부질없는 것 같지만 그런 발걸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역사는 이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부질없는 되풀이를 하더라도 그 부질없음 쌓이고 쌓여져 마침내 길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길 따라 그이들을 따라오르는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내가 지금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지를 나는 안다. 참 좋으시죠. 그래서 그런 암흑의 시대에 그런 암흑의 시대를 하더라도 내가 주저앉으면 안 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게 어쩌면 남들이 보기엔 하잘것없고 부질없는 그런 몸부림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어떤
나의 모습 속에서 누군가는 또 나의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만들고 있는 걸지도 몰라. 이런 얘기인 거죠. 참 좋죠. 갑자기 왜 숙연해져요? 저희가 다져지잖아요 지금. 참 좋죠. 그 전시 빵집 이 시도 참 좋아요. 우리 영희 씨 읽어주세요. 저요? 네. 빵집. 이 면우죠? 예, 명. 빵집은 쉽게 빵과 집으로 나뉠 수 있다. 큰 길가 유리창에 두 뼘 도화지 붙고 거기 초록 크레파스로 아저씨, 아줌마, 형, 누나님 우리 빵집 빵 사가세요. 아빠, 엄마 올게요. 라고 쓰여준 걸 붉은 신호등이 멈춰선 버스 속에 써 읽었다. 그래서 그 빵집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과 집 걱정하는 아이가 함께 있는 걸 알았다. 나는 자세를 반드시 고쳐 앉았다. 옷만 남았지만 삐뚤삐뚤하지만 마음으로 푹푹 둘러쓴 아이들 떠올리며 아유, 네, 잘 읽으셨네요. 철수와 영희 같네. 자주. 괜히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보면 맨날 철수야 영희. 이 시는 어떠세요? 네? 어떠세요 이 시? 그냥 이거 시 뭐 지금 핸드폰 안 갖고서 보시네. 순수하고 이 앞에 두 시가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좀 집단의 서사 같은 이야기라면 이거는 좀 개인의 서사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제가 이제 이 시를 여기다 같이 배치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결국 이런 아이들의 마음들이 우리 민중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사들이 모인 게 바로 이 두 시처럼 좀 더 웅장한 서사로 나가는 그런 이야기겠죠. 소설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꼭 웅장해야지 더 좋고 뭐 이렇게 개인적이다 해서 더 안 좋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 시도 되게 좋잖아요. 이 시를 나는 그냥 따뜻해요. 굉장히 따뜻하죠. 네. 따뜻하고 이 시가 이면우 시인 아무도 울지 않는 밤은 없다라는 그 시집에 아마 있을 거예요. 실제로 보면 정말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몇 살 됐을려나 10대 중후반이나 80 가까이 나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참 겸손하고 사람. 그러니까 이 노동자 시인이거든요. 노동자. 그래서 그때 우리 뭐 식사하고 얘기했을 때 잠깐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다시 얘기해 드리면 옛날이면 다 그랬지만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집이 가난하면은 옛날 분들은 큰 애만 공부시켜요. 장자. 그 큰아들. 큰아이가 잘 되면 동생들 나머지 식구들도 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옛날에. 양 기자의 원미동 사람들의 한계령에서도 보면 그런 얘기 잘 나오는데 누군가는 이제 공부시키고 이제 어떻게 보면 큰형한테 이제 몰빵을 해준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분 형님이 이진우라고 교수예요. 교수고 성공했죠. 그분은 성공해서 이제 교수를 하는데 정작 이 시인은 중학교 졸업이 다예요. 중졸이에요. 공부를 못했어요. 형한테만 다 몰빵해줘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부터 노동파를 전전을 해요. 그 젊은 시절에는 그게 또 얼마나
많은 상처였고 울분이었겠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서 또 밖으로 떠돌기도 하고, 어쩌면 형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분노, 또 형에 대한 분노 같은 것도 있겠죠. 왜 나는 안 시켜주고 이런. 근데 이 이준호 교수가 이분한테, 이제 그분도 소설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늘 책을 읽으라고 책을 줘요. 그래서 비록 노동자지만, 노동을 하지만 늘 가방 속에는 책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 이제 커서 조금 이제 안정적일 때 그 도서관에서 책을 열심히 많이 빌려갔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대전에서 이제 활동할 때 당시에 그 몇몇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분이었고, 이제 나는 파리에 택시 운전사라는 홍세아 선생님하고 그분들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한 말씀 중에 이제 기억나는 이 얘기가, 누군가가 그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글을 잘 쓰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해요. 도서관에서 자기 책을 참 많이 읽었다. 많이 읽었다. 근데 많이 읽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나도 모르게 써지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참 공감을 해요. 우리 그 엄마들도 내 아이가 뭐 글을 좀 잘 썼으면, 엄마니까 당연히 내 아이 잘 쓰면 좋죠. 근데 뭐 아는 게 있어야 쓰지. 그잖아. 아는 것도 없는데 뭐고, 왜 그 아이가 그 일천한 지식 속에서 뭐가 나오겠냐고. 안 그래? 핵심은, 글이라는 거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알맹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사여구가 아무리 훌륭하고 표현이, 문장이 곱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게 절대 좋은 글은 아니에요. 그게 읽는 사람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좋은 글이라는 건 좀 투박해도 네.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고, 뭔가, 그죠? 우리 가슴에 와서 자꾸만 뭔가를 건드려주고, 그런 글들이 좋은 글이지, 화려하게 뭐 수익해 있고 아름답게 뭐 꾸며주고, 이게 어떻게 좋은 글이에요? 그거 아니잖아. 예전에 어떤 부장판사 하는 사람이 자기 딸내미를 들고 왔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배우고 싶은데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자기 딸이 쓴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야, 이거 얘가 쓴 거 아닌데. 왜 알 수 있어요? 네? 그걸 왜 알 수 있겠어요? 그 수도 뭐예요? 네.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 맞아요. 저는 이제 그 뭐 어린애부터 성인까지 쫙 이렇게 다 같이 접하면서 해보니까 그 나이 때 갖는 평균적인 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지적 능력이라는 게. 그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쓸 수 있는 수준의 글이 아닌 글들이 있어요. 그건 딱 봐도 보여요. 근데 엄마 아빠들은 그거는 잘 모르니까, 와, 우리 아이 잘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그 아이가 쓴 게 아니고 그 아이가 다른 학원에서 모범 답안을 놓고 그걸 베껴 쓴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식의 공부시키면 뭐합니까? 그게 다 객게 아닌데, 내게 아니잖아. 그럼 거짓 공부 아무리 해보면 뭐할 거예요? 그잖아요. 예전에 그 상상고 다니던 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네 학교 애들이 수시에서 참 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명사특강이라는 게 걔네 학교에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명사들, 사회 유명한 명사들을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들어요. 정말 수준 높은 강의들인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아이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자요. 못 알아듣거든. 뭔 말인지. 자. 근데 학교 그 보고서 내는 거에는 다 뭐예요? 내가 누구의 뭘 들었고 뭐 거기서 뭘
저 느꼈고. 그럼 입시 평가관들이 바보예요? 그거 보면 알지. 그 책 읽었는데 그거 한번 얘기해봐라. 그런데 무슨 내용이었니? 그럼 그 아이가 그 얘기를 하겠냐고. 해봐야 그거 알맹이를 건드리겠냐고. 주변 얘기나 하면 말겠지. 그잖아. 그렇게 허접한 교육 같은 걸 하면 안 되잖아. 알맹이가 참 교육을 해야죠. 자, 뭐 이거 같은 경우 되게 쉬운 얘기예요. 어쨌든 뭐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많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서 거기서 시한수를 탁 읽더라고요. 그게 서정주 시인의 동천이라는 시, 혹시 동천 아시는 분 있나요? 들어보면 알라나? 모르면 꿀밤 한 대지. 들어서도 모르면.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즈음 밤의 꿈으로 맑게 실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어놨더니 동지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빗겨가네. 참 이렇게 짧지만 굉장히 좀 깊은 의미가 담긴 시예요. 처음 듣죠? 네. 근데 이분이 어쨌든 저랑 이제 좀 친해지면서 같이 이제 식사 이렇게 하고 그럴 때 조금만 이렇게 저는 이제 좀 약간 대접하는 입장이고 또 이분은 뭐 삶이 좀 애잔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서 맛있는 걸 사주면 되게 그걸 좀 부담스러워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먹는 음식의 값이라는 게 항상 정해져 있잖아, 이분 입장에서. 근데 그 범위를 좀 많이 이렇게 벗어나거나 이러면 굉장히 그게 부담스러워. 그래서 이분 60대 넘어서도 그 이제 보일러 마지막에 이분이 이제 직장 생활 하던 데가 제가 봤을 때 마지막에 이제 공단의 보일러공으로 일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이분이 아마 그렇잖아요. 그런 직업에서 받는 돈이 월급이 얼마나 됐겠어요. 결혼도 좀 늦게 했고 자식도 굉장히 좀 늦게 그래서 키웠고 그때 당시 환갑이 훨씬 넘은 60대 중반 정도였던 거로 기억하는데 이제 꽤 오래됐으니까 그때 자식이 이제 겨우 한 20 정도 군대에 가 있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참 좋아요. 이 형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근데 어쩌면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던 그 책도 이분 형 때문에 제가 책이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제 같은 단체에서 이제 문학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분 형이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세월호 이후로 모든 활동을 좀 끊었었어요. 다 끊고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이제 그동안 강연하던 것도 다 이제 접고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제 국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때 굉장히 이제 좀 너무 실망을 하고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던 계기가 세월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국가라면 차라리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이제 모든 걸 다 접었었는데 이번 형이 그 이준혁 교수가 사람을 시켜서 저한테 자꾸 이제 글 좀 내라, 글 좀 내라. 왜 요즘 글을 안 내냐. 그러니까 이번 형이 제 글을 좀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서 글 좀 써서 내라. 그래서 거절을 했었어요 그때. 몇 차례 거절을 해가지고 계속 안 냈어. 근데 1년 후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참아. 노 교수인데 저보다 한참 연배도 많으신 분인데 자꾸 이렇게 와서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와가지고 좀 분해를 하는데 나중에 미안하더라고.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이제 다시 써서 내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분께 감사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고맙죠. 이분 형제들이 저한테는 아니 고맙고. 저희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책 읽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빵집의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과 집 걱정하는 아이가 함께 있는 걸 알았다. 이런 표현을 보면서 네. 아 이분이 그렇게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읽었지만 그거는 이제 언어의 어떤 습득이었겠고 이런 것들은 그 자기가 생활에서 그죠. 그 경험에서 우러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여기 시속에서는 이제 버스 안에서 바라보는 풍경으로 되어 있지만 실화는 이제 IMF 때 정말 많이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동네 이분이 사는 데가 좀 신탄진이고 신탄진은 좀 허름한 아파트예요. 근데 신탄진 직장에 가기 위해서 골목길을 나올 때 골목길에 붙어있는 동네 빵집에 붙어있는 그 글을 본 거예요. 그 글을 보고 이렇게 이제 시를 형성을 시는 거죠. 근데 뭐 그 아이가 어떤 식으로 글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을 읽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형성을 시켜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거죠. 이게 신문에도 몇 번 실렸던 것 같아 이 시가. 그래서 저도 신문에 실렸던 글도 본 적도 있고 굉장히 따뜻한 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집을 걱정하는 부모님을 걱정하는 아이의 마음도 그렇지만 또 그런 아이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자세를 바로 고쳐하는 그 시인의 그런 마음, 그 마음이 또 되게 따뜻하죠. 자, 색병시 공동천재사죠.